카오스 과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단 오늘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모두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 변신 기원 이야기입니다. 카오스 재단은 지난 2015년에도 기원을 주제로 과학 콘서트를 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기원을 테마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주의 긴 역사에 비하면 오늘의 콘서트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겠지만요. 우주와 생명의 과거를 아주 깊이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가장 깊이 보는 사람이 미래를 가장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변신인데요. 변신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작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마 입에서 많이 맴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해 주셔도 되니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은 성형수술을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최고의 변신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변신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얼굴을 잘 보셨나요? 중국의 변검 공연 영상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날까요? 또 생물계에도 수많은 변신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신의 귀재 누가 있죠? 네, 많이들 카멜레온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셨는데요. 바닷속에도 변신의 귀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변신의 귀재는 곤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곤충의 탈바꿈, 변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이 변태는 영어로는 메타모포시스, 변신, 그리고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앨리스가 처음 토끼굴에 들어가서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합니다. 나도 이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두려워. 봐, 지금 나는 내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애벌레에게 묻습니다. 너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는 게 성가시지 않니? 그러자 애벌레가 대답하죠. 아니, 전혀. 네, 곤충이 이렇게 변태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들에게는 성가시거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몹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진화론적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곤충의 변태가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가 된다면 바로 카프카의 변신과 같은 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어 이름도 메타모포시스네요. 이 책은요,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큰 벌레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현대미술에서도 변신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살바도르 달리의 코끼리입니다. 세 번째는 르네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인데요. 또 이에 더 나아가서 애셔라는 화가는 변신이라는 주제로 연작을 만들어냅니다. 메타모포스라는 글자로 시작해서요, 도마뱀으로 변했다가 육각형의 벌집이 됐다가 여기서 벌이 나오네요. 또 이건 물고기로 변했다가 새로 날아가는데요. 이 새는 다시 도시로 변하는군요. 네, 또 체스로 변했다가 격자무늬에서 다시 메타모포스라는 글자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인류의 문명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변신이라는 테마에 몰두해 왔습니다. 신화와 전설, 또 문학과 철학, 미술과 음악 속에서 이 변신이라는 주제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과학에서의 변신,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왔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진화입니다. 이 진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물리적 진화, 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하죠. 물리적 진화는 현대판 창조 이야기입니다.
표준 우주론에서는 정말 아주 작은 공간에서 빅뱅과 함께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힘과 에너지에서 최초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거짓말 같은 얘기를 진짜로 실현시키는 게 바로 이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네, E는 mc 스퀘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물리에서 화학으로 넘어오면서 변신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최초의 물질인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이들이 원자핵을 이루면 전자와 만나서 최초의 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럼 주기율표를 한번 보실까요? 수소와 헬륨이라는 단순한 원소가 어떻게 저런 수많은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원소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빅뱅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마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마법이 일어나려면 우주가 아주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 우주가 식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이 탄생에서 멈춰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막힌 탈출구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공간만이라도 뜨겁게 해서 우주라는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거죠. 이때 다시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mc 스퀘어는 2. 즉 이번에는 물질들이 똘똘 뭉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별의 탄생, 스타 탄생입니다. 우주는 정말 지극히 경제적인데요. 이는 mc 스퀘어라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냈다가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변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스타 탄생, 스타 이즈 본이라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네, 작년에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가 열연을 펼쳤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수차례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이렇게 영화가 리메이크 되듯이 별의 탄생도 반복됩니다. 빅뱅이 우주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별의 탄생은 우주의 두 번째 기적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강연 주제입니다. 우주 대스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강연 들려주실 우종학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138억 년) 긴 우주의 역사 끝에 우리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저 먼 빅뱅의 시점부터 100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별들이 피고 지는 우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명과 지성을 탄생시킨 이 놀라운, 이 의미심장한 우주의 변화 과정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빅뱅은 빛과 물질을 탄생시켰고 원자들을 만들어냈고 원자들이 뭉쳐서 별을 탄생시켰고 이 별은 다채로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우주의 다양한 원소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마침내 생명이 출현하게 됩니다. 생명이 출현하여 다양한 진화 과정을 겪는 과정을 거쳐서 그 끝에 지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변신 이야기 첫 번째 강연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빅뱅의 변신입니다. 초기 우주의 다양한 변화 과정을 거쳐서 초기 우주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별의 변신입니다. 별의 탄생, 또 별의 일생, 그리고 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우주의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그 내러티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 초기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이 탄생한 가장 특이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변신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138억 광년의 거리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38억 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점은 138억 년 전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기 우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되었던 그 시점의 우주를 우리는 지금 관측하고 초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절대 온도 3도에 해당하는 이 복사파, 빛을 마이크로파 파장의 형태로 우주의 모습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원자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빅뱅 이후에 38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그 우주는 한 3000도 정도의 온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자라고 부르는 빛의 알갱이들이 물질들과 막 뒤섞여 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 광자, 빛들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지구에 도착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서 관측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빅뱅 직후의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그리고 빛 알갱이, 광자가 뒤엉켜져 있던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약간 떨어지게 되면 양성자들이 자유롭게 뛰놀던 전자들을 하나씩 사로잡아서 하나씩 포획해서 원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원자들이 바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가장 간단한 원자들인 수소 그리고 힐륨인 것이죠. 이 수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약 75%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륨은 나머지 25%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죠. 빅뱅은 바로 이 수소와 힐륨, 우주를 구성하는 이 대부분의 물질, 대부분의 원소들을, 원자들을 만들어낸 거대한 핵융합 공장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1940년대에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미 예측이 되었습니다. 조지 가모프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다가 적용하면 초기 우주는 매우 밀도가 높았을 것이고 또 매우 온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던 우주에서는 강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가모프가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빅뱅이 수소하고 힐륨을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점이었습니다. 그의 예측 그대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 이 우주에는 수소와 힐륨이 3대 1의 질량 비율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별을 연구하거나 혹은 은하들을 연구하거나 혹은 인터스텔라 공간의 이 가스들을 연구해 보면 대략적으로 수소하고 힐륨이 3대 1의 비율로 측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별을 구성하는 이 모든 이 수소와 힐륨은 대부분의 수소와 힐륨은 바로 빅뱅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수소하고 힐륨을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들, 더 기본적인 입자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힐륨의 경우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 2개로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는 분명히 원자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빅뱅이 시작된 이후 이 38만 년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빛과 물질이 뒤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봐도 이 38만 년 기간 동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이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초기 우주의 상태를, 초기 우주의 조건을 재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자 물리학과 또 우주론의 이론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초기 우주의 상태가 어땠을지 조금씩 연구해서 다양한 힌트들을 갖게 되었죠. 물론 빅뱅 이후 이 원자 시대까지는 가장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자들은 이 초기 우주의 그 변신의 과정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는 공간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주 트라우마틱한 변화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그 네 가지의 힘, 중력과 전자기력, 또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이 네 가지의 힘이 하나의 힘으로 통일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면 네 개의 힘으로 차례차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이 탄생하면서 이 드라마틱하게 변신하는 과정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빅뱅이 시작된 이후에 1초가 지나면 우주의 온도는 약 100억 도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더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 시대가 시작되는 38만 년이 지나면 우주의 온도는 3000도 가량이 되고, 그리고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나면 현재 우주의 온도는 3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빅뱅이 시작된 후에 100억 분의 1초가 흐르는 동안 빛과 물질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주는 거대한 윤곽로처럼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빛은 물질로 변하고 물질은 다시 빛으로 변하는, 그래서 빛과 물질이 서로 탈바꿈하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000분의 1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온도는 조금 내려가서 빛과 물질은 서로 탈바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빛은 빛으로 남게 되고 물질은 물질로 안정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입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쿼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쿼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들, 특히 이 원자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자 시대가 끝나면서 이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흩어지면서 핵융합과 분열을 반복하는 것이죠. 드디어 핵융합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핵융합 시대는 약 5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뭉쳐지면서 수소의 핵 그리고 힐륨의 핵을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최초의 5분의 빅뱅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수소하고 힐륨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만 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 혼자서 자유롭게 우주를 뛰놀던 자유전자들이 수소의 핵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힐륨의 핵에 포획되어서 수소하고 힐륨은 완전한 원자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빅뱅의 변신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는 무엇일까요? 혹은 가장 질량이 큰 원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량비로 따져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H2O라고 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수소보다 산소가 16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 몸은 대부분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물 질량들을 살펴보면 약 3분의 2가 산소로 되어 있고 약 20%가 탄소로 되어 있고 한 10%가 수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원소들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에도 산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 이 건물에도 산소 원자가 많이 들어있죠. 지표면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따져보면 약 50%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26%를 차지하고 그리고 알루미늄과 철, 칼슘의 순서로 이 지표면에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빅뱅의 변신을 통해서 수소하고 힐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수소하고 힐륨보다 더 무거운
이런 탄소와 산소 같은 원자들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별의 변신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원자 시대가 끝난 이후 우주는 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이 팽창하는 우주 안에서 이 거대한 구조들이 필라멘트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력의 지위를 받아서 물질들이 수축되면 작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작은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점점 큰 덩어리들을 만들고 마치 거미줄과 같은 이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들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하나씩 건축해 가는 것이죠. 빅뱅의 변신이 끝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이후에는 우주는 암흑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이외에는 빛을 내는 별들이 아직 하나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약 1억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드디어 별이 탄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거시구조에서 밀도가 매우 높은 필라멘트들이 겹치는 그런 영역에서 은하들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스타라고 부르는 최초의 별들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주의 100억 년의 역사는 별들이 피고 지는 그런 다채로운 역사가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별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별은 인터스텔라의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의 재료가 되는 이 차가운 가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거대한 분자구름이 바로 별들을 잉태해내는 생명력 넘치는 자궁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스 구름들은 수소가 75%, 힐륨이 2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빅뱅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졌던 그 수소와 힐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은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최근에 탄생하고 있는 영역을 허블 우주望遠鏡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이 다양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분자구름과 먼지들이 가득 우주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기둥처럼 생긴 이 차가운 분자구름들 안에서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름 덩어리들은 자기 자체의 중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면서 수축하면서 작은 덩어리들로 쪼개어집니다. 이렇게 쪼개어진 덩어리들은 앞으로 별이 될 원시성 프로토스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시성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토스타들은 아직 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시성들은 이제 별의 형태를 점점 갖추면서 자기 자체의 중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꾸만 안으로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원시성의 내부의 온도는 점점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0만도가 되면 드디어 수소들이 뭉쳐질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시성이었던 이 구름 덩어리는 찬란한 빛을 우주 공간에 내뿜으면서 아기 별로 우주 공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태아 상태와 같았던 그 원시성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별이 일생을 시작하면서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별이 심장 박동을 계속하는 동안,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는 동안 별은 대부분의 일생을 자기의 덩치, 자기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별은 수축하지 않는 걸까요? 왜 팽창하지 않는 걸까요? 원시성의 경우에는 자꾸 수축했는데 별은 왜 수축하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핵융합 반응에 있습니다. 별은 자기 자신의 중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데요. 그래서 별은 자꾸만 안으로 무너지고 싶어 합니다. 별은 자꾸만 작아지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중력과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하이드로스태틱, 정역학적 평형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별은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긴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의 덩치를 유지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찬란하게 우주에서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다양한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융합 반응은 빅뱅에서 일어났던 핵융합 반응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러나 빅뱅의 핵융합의 경우에는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약 5분의 시간이 지나면 빅뱅의 핵융합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는 힐륨까지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별의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핵융합 반응이 계속됩니다. 수소가 뭉쳐서 힐륨을 만들어내고 힐륨이 뭉쳐서 탄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탄소가 뭉쳐서 니온을 만들어내고 네온이 뭉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점점 무거운 원자들을 별의 내부에서 하나씩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이라고 하는 원소까지 수소에서부터 철까지 다양한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질량이 큰 별을 보면 그 중심 부분에 가장 중심에 철이 있고 철에서부터 수소까지 마치 양파 껍질처럼 다양한 원소들이 무게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은 거대한 핵융합 공장이었던 것입니다. 수소하고 힐륨밖에 없었던 이 단순한 우주에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다양성을 우주에 제공했던 것이죠. 어쩌면 별은 이 화학 원소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심장박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사용하는 그 재료들, 그 원료들이 고갈되면 다 소진되고 나면 별도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별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중심에서 나오는 압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력학적 평형이 깨지면서 자기 자신의 덩치를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무너지면서 폭발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별의 죽음이죠. 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 별의 수명은 별이 얼마나 무겁냐? 이 별의 몸무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들은 약 100억 년 동안 수소를 태우면서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재료가 훨씬 많으니까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반대로 굉장히 효과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0만 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짧고 굵게 사시겠습니까? 길고 가늘게 사시겠습니까?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 세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은 백색 외성이 되고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은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별들은 블랙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별의 죽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창조적인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별이 핵융합 반응을 끝내고 자기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질 때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카시오페이아 A라고 불리는 초신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질량이 큰 별이 폭파되어서 그동안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던 다양한 원소들이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다양한 색깔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철은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철이 흡수해서 주변에 있는 중성자들을 하나씩 사로잡으면 우리가 중성자 포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성자 포획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철이 중성자를 하나 사로잡을 때마다 더 무거운 원자로 변하고 중성자를 하나 더 사로잡으면 또 더 무거운 원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성자 포획을 통해서 코발트라든가 니켈, 구리, 아연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무거운 원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폭발하면서도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지만
별의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중성자별이나 백색외성도 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 중력파도 나오게 되죠. 2017년 4월에는 가까이에 있는 NGC 4993이라고 하는 은하대에서 중성자별 2개가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중력파가 방출되어서 지구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건설한 라이고라고 부르는 중력파 검출기가 바로 그 중력파를 검출해서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중성자별 2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거기서 더 무거운 원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점이죠. 중성자별은 말 그대로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성자 포획, 중성자를 사로잡는 이 과정이 매우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원소가 바로 금 혹은 은입니다. 여러분 금반지를 갖고 계시거나 금목걸이를 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금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가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만들어진 그 금이 지금 여러분의 금목걸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백색외성과 백색외성이 충돌할 때도 또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충돌할 때도 또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은 별의 변신의 과정을 통해서, 특히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별은 바로 이 우주의 다양성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제공한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불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산소와 같은 원자들은 바로 다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한번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율표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이 원자의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으로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빅뱅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수소하고 힐륨은 검은색으로 맨 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빅뱅의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수소하고 힐륨은 지금도 우주의 물질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원자가 지금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낸 원소들은 이 초록색으로 초록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별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그런 원소들은 붉은색으로 또 표현되어 있죠. 물론 질량이 작은 별들도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지만, 수소하고 힐륨을 제외한 이 나머지 모든 원자들을 다 합쳐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의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다양성을 제공했던 이 별들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주가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별들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2%밖에 되지 않는 수소하고 힐륨을 제외한 이 무거운 원자들이 지구를 만들어내고 우리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빅뱅에서부터 90억 년 정도가 흐른 시점, 우주의 역사의 후반부에 이 태양과 지구,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지구를 구성하는 그 대부분의 원자들, 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태양계 근처에 먼 과거에 살았던 어떤 조상별 하나 혹은 2개가 그 별들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바로 그 원자들일 것입니다. 이 조상별들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원자들이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태양이 생성되게 되고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7개의 행성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우리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긴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지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와 생명은 바로 이 별의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긴 우주의 역사 끝에서 우리는 빅뱅과 이 별의 변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빅뱅에서 물질이 탄생하고 수소하고 힐륨이 만들어지고 또 별을 탄생시키고 별이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이 변신의 과정을 우리는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여러분과 나는 빅뱅에서 만들어진 수소와 별의 핵융합 반응과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산소와 탄소 다양한 원소들을 빌려서 약 100년 동안 잠깐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원자들 하나하나는 지구 생태계로 반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억 년이 더 지나면 태양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태양과 함께 우리 지구도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구로 되돌려 주었던 그 모든 원자들과 또 지구를 구성하는 나머지 모든 원자들은 태양과 함께 소멸되면서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다 흩어지게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흩어진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태양 다음에 또 다른 별이 창조가 되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다양한 원자들, 다양한 물질들을 빌려서 100년쯤 사용했다가 다시 이 우주에 그 원자 하나하나를 돌려주는 셈인 것입니다. 별이 피고 지는 이 우주에서 우리의 인생도 피고 집니다.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다양성과 또 어떤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공이거나 우주의 어떤 그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구성원인 것이죠. 잠깐 빌려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우주의 구성원으로서 이 지구와 또 우주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 갈 것인지 그러한 책임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밤에도 이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종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별에 관해서 별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지만요, 별은 조금 낭만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천문학자에게 별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별은 모든 사람에게 로망이죠. 밤하늘의 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 그 별의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그 별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별의 매력에 끌려서 별을 연구하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별은 여전히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별이 네.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별의 죽음의 과정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은 우리에게 로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또 연구하시는 전문 분야에 블랙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블랙홀의 그림작 사진 찍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 블랙홀 관련한 책도 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완전 살짝 따끈따끈한 광고, 네.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혹시 지금 찾아보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네. 저희가 오늘 과학 콘서트 끝난 이후에 사인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주에서 이 블랙홀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암흑기의 존재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거고 이게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논문에도 쓰고 사용하고 있죠. 이 블랙홀은 우리의 지성을 도전하는 가장 흥미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블랙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 우주의 긴 역사에서 블랙홀이 은하와 별의 생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이 블랙홀의 어떤 그 무대, 블랙홀의 어떤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블랙홀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랙홀 같은 이런 마력으로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종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